자, 다음에는 이 초음파가 어떻게 어느 분야에 응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최대의 진동수는 2만 Hz입니다. 그래서 2만 Hz 이상의 이 음파를 초음파라고 부릅니다. 동물 중에는 초음파를 발생하고 또한 감지하는 기능을 가진 것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박쥐와 돌고래가 있는데 이들은 초음파를 발생하여 초음파가 물체에 부딪혀 반사되어 오는 것을 관측하여 물체의 위치를 측정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음파 측정의 원리는 잠수함에서 수중 물체를 관측하거나 어선들이 고기 떼를 관측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가 후진할 때 뒤쪽에 있는 물체를 감지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데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귀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 바깥 귀고 안쪽 귀인데요. 여기에 고막이 있습니다. 이어드럼으로 고막이 있고 이 고막에 뼈들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세반고리관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음파가 들어오면은 이 고막을 떨리게 하죠. 그래서 음파의 진동수라는 것은 1초에 몇 번 흔들리느냐 그거죠. 그래서 2만 Hz라 하는 것은 1초에 2만 번 떨리는 그러한 음파예요. 그래서 인간의 귀는 20Hz 이상 그리고 2만 Hz 이하 그 사이 이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음파만 관측이 됩니다. 20Hz 이하 1초에 20번 이하 너무 천천히 흔들리는 것은 관측을 할 수가 없고요. 그 2만 번 이상 너무 빠르게 진동하는 것, 흔들리는 것도 감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귀는 20Hz에서 2만 Hz 사이의 음파를 관측하도록 그런 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뭐 사람마다 조금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대략 20에서 2만 Hz 사이의 음파를 관측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막이 흔들리죠. 그래서 이 좌우 운동을 하잖아요. 좌우 운동을 하는데 이 뼈들이 붙어있는 고막 뼈들이 이 고막의 이 좌우 흔들림 운동을 일종의 상하 흔들림 운동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리관 안에 달팽이관이죠. 달팽이관 안에 액체가 있습니다. 액체가 있고 그 액체가 아래 위로 흔들리죠. 그래서 고막에서는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이 뼈들의 역할에 의해서 아래 위로 흔들리게 되는데 그래서 그 안에 액체들이 흔들립니다. 자, 흔들리면은 그 안쪽에 있는 이 음을 관측하는 신경들이 흔들리는 1초에 몇 번 흔들리냐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감지해 가지고 뇌에 보내면은 뇌에서는 그걸 어떤 소리로 해서 인지를 합니다. 자, 이러한 그 기관이 이 사람의 이 청각기관입니다. 그래서 청각기관은 이 음파를 관측하는 그러한 기관이죠. 반면에 사람의 눈은 전자기파를 관측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은 400에서 700 나노미터의 전자기파를 감지해서 그걸 우리 영상으로 뇌에서 해서 우리가 물체를 인식해요.
그런데 이 귀는 이 음파, 그래서 우리가 파동을 갖다가 두 개로 나누면은 대략 역학파하고 전자기파로 나누거든요. 그 역학파는 역학적 에너지에 의해서 어떤 매질이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 에너지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전달하는 그것이 바로 역학파이거든요. 전자기파는 하전 입자가 진동을 하면은 그 주위에 전기장과 자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전자기파가 이런 식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역학파와 전자기파의 큰 차이점은 역학파는 역학적 에너지가 매질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거니까 매질이 반드시 필요해요. 반면에 전자기파는 하전 입자가 진동함으로써 발생하기 때문에 매질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에서부터 발생한 이 빛 전자기파들이 그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구로 전달이 되잖아요. 반면에 음파, 이 역학파는 매질이 없으면 진공이라면 전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어떤 매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고 있는 공기 중에서는 이 사람의 이 음을 발생시키는 그냥 성대죠. 이 성대의 떨림으로 이제 음파를 만들어내는데 그 음파들이 1초에 뭐 몇 번 흔들리는 데 따라 가지고 이 고음하고 저음이 뭐 갈라지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성대의 역할이죠. 성대가 흔들림으로써 그 음파를 입 바깥으로 방출하고 그러면은 그 역학적 성대의 흔들림이 역학적 그 에너지에 의해서 흔들리잖아요. 공기를 흔들리니까 그 흔들린 공기의 그 에너지가 옆에 있는 공기 분자들한테 전달해가 사람의 귀로 와서 그 음파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음파는 사실 진동수가 얼마 되지 않죠. 2만 헐츠니까 얼마 되지 않은데요. 자, 그런데 우리 전자기파는 10의 한 14성 헐츠 뭐 이러니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요. 자, 그래서 사람의 눈은 이 진동수 영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전자기파의 진동수 영역이 넓잖아요. 그래서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사이니까 진동수 자체를 바꿔도 굉장히 그 영역이 넓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시각기관은 나누어서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붉은색 계통, 그 다음에 녹색 계통, 청색 계통을 구분해 가지고 관측을 해요. 그래서 이 시각기관의 시세포는 4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청색 파장 영역을 관찰하는 시세포, 그리고 녹색 영역을 관찰하는 시세포, 청색 영역을 관찰하는 시세포, 그리고 이 전자기파의 빛의 세기를 관찰하는 시세포에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시세포가 있고, 자, 그런데 이 청세포, 청신경은 실제적으로 진동수를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2만 헐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분석이 가능하죠. 흔들림을 감지해 가지고 어느 정도 흔들리냐에 따라서 그걸 갖다가 이 진동수 하나하나를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막의 좌우로 흔들림이 결국 이 뼈들의 전달에 의해서 이 달팽이 간 안에 있는 액체를 흔들리고 그 흔들림의 1초당 몇 번 흔들리냐를 그래서 상하 운동하는 그 액체의 흔들림을 감지해서 음파의 파장을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뇌에서 우리가 음으로 인식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래서 이 초음파는 인간의 귀로는 안 들려요. 안 들리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의료 진단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초음파를 복부 내부로 발사하여 내장 각 부분에서 반사되어 오는 초음파를 관측하여 내부를 조형하는 데 응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피의 흐름을 촬영하는 데도 초음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초음파의 도플러 측정은 건물 내로 침입하는 사람을 관측하여 경보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초음파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실내에서 사람이 움직이면은 움직이는 사람에게서 초음파가 반사되는데 이 반사파의 진동수는 도플러 효과에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관측하여 침입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초음파의 에너지를 직접 이용하는 경우도 있죠. 초음파 세척기라든지 초음파 절단기, 초음파 분쇄기 뭐 이런 것들은 초음파의 에너지를 직접 이용하는 겁니다. 앞에 우리 보았던 이런 의료 진단용 초음파라든지 또는 후방 감지기 이런 것들은 초음파가 어느 물체에서 부딪혀 오는 것을 관측해서 그 물체의 위치라든지 어떤 형태를 관측하는 그러한 것인데 반해서 초음파 세척기, 절단기 이런 것들은 초음파 에너지를 직접 물체에 작용해서 물체를 자른다든지 그리고 이 안쪽에 우리가 잘 제거할 수 없는 부분에 있는 때를 제거하는 세척기로 그런 식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초음파를 어떻게 발생시키느냐. 그래서 음파라 하는 것은 결국 이 매질을 흔들어주는 게잖아요.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공기 분자를 흔들어주는 것이고 물속에서는 물 분자를 흔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초에 20번 흔들어주면 그건 20Hz의 음파고요. 2만 Hz 같으면 2만 번 흔들어주면 2만 Hz의 이 음파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매질을 흔들어 주는데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물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해 물질과 자외 물질이에요. 전해 물질은 전기장에 의해서 어떤 물질을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다가 바꿔주면은 물체의 전해 물질이 길이가 늘어났다, 이쪽으로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늘어나고 이쪽으로 늘어나고 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주위에 있는 매질의 이 분자들이 흔들리죠. 그리고 좌외 물질은 마찬가지로 자기장을 걸어주면은 자기장에서 이 물체의 길이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함으로써 매질이 주위에 있는 매질을 흔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해 현상을 이용한 이 진동자를 구성할 수 있고 자외 현상을 이용한 진동자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해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을 훨씬 빠르게 그러니까 진동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메가헤르츠입니다. 이것은 10의 6성 헤르츠죠. 2만 헤르츠니까 그건 20kHz잖아요. 20kHz니까 그보다도 1000배 더 빠르게 흔들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수정으로 이용하면은 20MHz까지 흔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PBTF라든지 PGT란 이 화학 물질입니다. 화학 물질은 160MHz 또는 25MHz 정도로 흔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자위현상을 이용한 물질은 니켈이나 페라이트나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이것은 kHz예요. 그래서 5만 kHz, 5만 Hz, 또 10만 Hz죠.
5만Hz라 그래도 그래서 이 초음파가 2만Hz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보다도 한 2.5배나 더 빠르게 흔들리잖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전해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 이런 물질과 자유 현상을 나타내는 물질, 이런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병원에서 이용하는 초음파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로 뭡니까? PGT 계열을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25MHz 이하 이 정도만 충분하기 때문에. 자, 그 구조를 보면은, 진동자의 구조를 보면은 이 진동자 물질이 있고요. 자, 이 진동자 물질의 전극을 달아가지고 양편에 뭐 2만 번 흔들리려면 2만 번의 이 신호를 보내줘야 될까요? 전기 신호를 보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교류 신호를 보내주는 게죠. 그래서 이 AC 신호를 보내주면 이것이 이 진동의 물질이 늘어났다 줄었다 해가지고 이 매질을 흔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음파가 전파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흡음재를 갖다가 음을 갖다가 흡수하는 그런 물질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쪽으로만 음파가 발생되죠. 자, 그리고 이 병원에 사용하는 스캐너 형이죠. 스캐너인데 스캐너는 안에 수많은 개수의 진동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각각 컨트롤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가 이 진동자예요. 그래서 렌즈 모양으로 하면은 이것이 거의 똑바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뒤쪽 흡음재를 두고요. 자, 그럼 양 전극에 우리가 2만Hz를 만들고 싶으면은 2만Hz의 AC 신호를 걸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1초에 2만 흔들리고 그것이 주위 이 공기 또 물 분자를 흔들어 줘 가지고 음파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거는 고음용 그 진동자들이에요. 쇠를 절단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병원에 사용하는 이 스캐너 또는 프로버입니다. 앞에서 보았다시피 수많은 진동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하나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자, 다음에는 이 초음파를 이 병원에서 인체 내부를 관찰하는데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부 장기 영상을 갖다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 하면은 이 음파가 한 배질에서 다른 배질로 들어가는 경계면을 만나면 그 경계면에서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투과해요. 자, 그러면은 이 반사되어 나오는 초음파를 관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러한 이 장기 부분, 뭐 간이라 좋습니다. 간이 있으면은 여기서 초음파를 발사합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의 진동자들이 만들어지는 스캐너요. 그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진행했다가 여기서 반사되죠. 이 경계면에서 반사를 하는데 후방 산란되는 신호만 관측합니다. 여기서 물론 산란이 되겠죠. 여러 방에 산란되는데 여기서 바로 뒤로 산란되는 신호만 관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의 경우에는 여기 갔다가 반사되어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T1. 이 부분은 좀 짧기 때문에 T2고요.
이건 T3이고, 그리고 이 시간을 관찰하면 결과적으로 이 경계면을 갖다 우리가 구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 측정하고자 하는 조직의 경계에서 반사되어 오는, 후방 반사되어 오는 초음파를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그 조직의 경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다가 암 조직이 있으면 암 조직 쪽에 이제 반사되는 그래서 암 조직의 위치도 알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인체 내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 하러 가면 알다시피 이 복부 초음파를 하면은 이 스캐너를 하기 전에 기름을 좀 바르죠. 그리스를 바르죠. 그리스를 바르는 이유가 그리스가 없으면은 이 공기에서 이쪽 인체 내부로 통할 때여서 반사가 엄청 많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인체의 조직, 그러니까 배보다 복부의 그 지방이죠. 지방하고 비슷한 그런 그리스를 바르면은 많은 양의 초음파가 인체 내부로 침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음파가 특히 그 산부인과 계통에 많이 이용되는데요. 왜냐하면 태아를 갖다 관찰하라고 하니까 엑선 CT는 엑선으로 사용하니까 그건 위험하고요. MRI도 강한 자기장을 사용하니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데 초음파는 별로 해가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산부인과나 이런 쪽에 태아 관찰하는데 초음파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부 안에 있는 뭐 돌이 생겼다든지 신장에 돌이 생겼다든지 이런 것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진동수가 작은 경우가 더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2.5MHz는 또 깊은 복부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진동수가 크면은 침투가 좀 인체 내부 침투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얕은 부분에 관찰하는 데는 좀 진동수가 큰 걸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분야의 이러한 초음파를 이용해서 내부를 수술하지 않고 그 내부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태아 사진입니다. 우선 3차원 그 소노그램도 있어가지고 3차원적으로 태아를 관찰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에는 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피의 흐름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도플러 효과라는 것은 음을 내는 음운의 소스입니다. 음운과 우리가 관측하려는 사람 또는 장치 사이에 상대적인 운동이 있으면은 이 음운에서 발생한 이 음파의 진동수보다 다르게 우리 관측하는 사람이 관측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도플러 효과예요. 뭐 대표적인 예를 들으면은 우리가 길에 서 있는데 앰뷸런스가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옵니다. 다가올 경우에 우리가 듣는 소리는 사람의 귀로 듣는 소리는 앰뷸런스가 내는 진동수보다 더 크게 들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앰뷸런스는 400Hz의 이 사이렌을 울리는데 예를 들어 사람의 귀는 410Hz로 듣는다 이거죠. 그래서 물론 앰뷸런스의 속도에 따라서 속도가 더 빠르면 빠를수록 차이가 크게 나겠죠. 자, 반면에 앰뷸런스가 지나갔어요. 멀어질 경우에는 진동수가
N분사 4는 4일N의 진동수보다도 작게 들립니다. 예를 들어 400Hz인데 390Hz로 들린다든지, 그래서 좀 저음으로 들린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것은 이 음운과 관측자 사이에 상대적인 운동이 있으면은 음운에서 내는 이 진동수, 음파의 진동수와 다르게 관측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공식이 이겁니다. 뭐 복잡하니까 그게 알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여기서 C는 음파의 속도예요. 그래서 공기 중에 음파의 속도는 340m/s, 1초에 340m. 그래서 물 속에서는 1540m/s. 그래서 물 속에서는 공기 속에보다도 한 5배 정도 빠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음파, 역학파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매질한테 전달되는데, 물에서는 밀도가 높잖아요. 물 분자의 밀도가 높아가지고 빨리빨리 전달되는 쪽, 그 속도파라고. 공기는 뭐 공기가 듬성듬성하잖아요, 물에 비해서. 그래서 이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속도가 좀 늦어요. 그래서 340m 정도 되고 1초에, 물속에서는 1540m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C는 음파의 속도고요. BO라고 하는 것은 관측자의 속도고, BS는 음원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요. 상대 예를 들어 보면은 음원이 다가오면은 이게 마이너스 되겠죠. 분모있기 때문에. 음원이 멀어지면 이게 플러스 되겠죠. 그리고 관측자가 다가가면서 들으면은 플러스 되고, 멀어지면서 들으면은 마이너스 되고, 뭐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갖다가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혈류 속도 측정하는데 초음파를 발사합니다. 복부성으로 초음파 발사하고 여기에 혈관이 있다고 칩시다. 혈관이 이 각도 세타를 이루고 있다고 쳐요. 자, 그러면은 이 초음파를 발사를 하면은 여기서 이 적혈구에서 반사가 되어 와요. 그 적혈구에서 반사되어 오는 걸 갖다가 여기서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F0라는 그러한 이 초음파를 발사를 하면은 이 적혈구에 반사돼 가지고 F0 플러스 델타 F라는 다른 진동수로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일하게 동시에 관측이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비트 수를 측정할 수 있어요. 비트는 두 진동수 차이예요. 그래서 델타 F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반사되어 오는 이 초음파의 진동수가 어떻게 되느냐, 조금 복잡하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식을 이용하면 되니까요. 자, 우선 두 단계로 나눠 생각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이 초음파가 전파돼 가지고 이 적혈구에서 반사대가 올라오는 걸 갖다 우리가 이 트랜디우스가 관측이 하잖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적혈구에서 예를 들어 든다고 했을 때, 적혈구에 있는 오브저버, 관측자가 든다고 했을 때의 진동수를 구하고, 그것이 다시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 트랜디우스가 듣는 그러한 진동수로 관측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FR은 이 레드셀, 적혈구에 어떤 가상의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관측기가 있다고 쳤을 때 관측되는 건데요. 자, 이 경우에 이 식을 쓰면은 적혈구가 위로 올라오면서 듣잖아요. 비사인 세타로 이 관측기 쪽으로 이동하면서 이게 이제 음파는 내려오는데 올라가면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브저버 쪽에 플러스가 돼요. 진동수가 더 크게 들리니까요. 플러스잖아요.
그 C 플러스 B 사인 세타고 C는 이거는 음원은 지금 정지한 상태로 음원을 발사하기 때문에 이건 0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적혈구에서 관측되는 진동수예요. 자, 이것이 반사되죠. 반사대가 여기서 떴잖아요. 그래서 반사되니까 음원이 지금 위로 움직이잖아요. 비사인세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음원이 관측자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분모니까 마이너스죠. C 마이너스 B 사인 세타고 그리고 관측자는 정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C고 그래서 C를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요거 F0 플러스 델타 F란 이 관측되는 반사되어 오는 그 파의 진동수는 F'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죠. 그래서 그 이 트랜듀서는 이 자기가 발사한 진동수와 적혈구에서 반사되어 오는 진동수를 동시에 관측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비트가 관측됩니다. 그 차이가. 그래서 F 빼기 F 프라임 하면은 우리 이 식으로 넣을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 V는 혈류 속도니까 혈류 속도는 기껏해야 뭐 한 몇 미터 per sec잖아요. 근데 이거는 1540m니까 사람 그 몸속이니까 물의 속도하고 비슷하니까 물속의 속도가 비슷하니까. 자, 그래서 이 뒤의 항은 무시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혈류의 각도는 우리가 다른 기술을 사용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혈류 각도를 알아요. 자, 이거는 이제 이 트랜듀서가 관찰하는 비트 수고요. 자, 얘는 뭐 알고 수 있습니까? 이 지점에 피의 속도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의 속도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쭉 가면서 스캔하면서 피의 속도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특정 지점에 피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하면은 이 부분에 콜레스테롤이 끼어가지고 혈관이 좁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함으로써 초음파를 이용해서 도플러 효과를 이용함으로써 혈관이 안에 콜레스테롤이 끼어가지고 막혀 있는지 아닌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경동맥 부분에 이제 막혀 있으면 잘못하다 뇌출혈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심장에서부터 뇌로 올라가는 이 혈관이 이제 경동맥인데요. 자, 그래서 이 경동맥을 쭉 스캔하면서 피의 속도를 관찰했을 때 어느 지점에 막혀 있으면 속도가 빠르죠. 빠르니까 그 부분에 뭔가 혈관이 좁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단을 할 수가 있죠. 자, 피의 속도를 쭉 측정해가지고 어떤 부분에 혈관이 막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동일한 원리에서 태아의 심장 박동도 우리가 이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외에 뭐 여러 분야의 초음파가 이용되는데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이거는 울트라소닉 스킨케어라 해서 이 초음파가 나오고 사람의 이 피부 쪽에 초음파를 발사시키면은 우리가 빼낼 수 없는 틈에 있는 때를 갖다가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깔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초음파 스킨케어를 이용하는데 이 초음파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플라스틱 종류들은 용접하기 참 힘드는데요. 자, 그래서 용접하는데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경점에 가면은 안경 안쪽에 우리가 손으로 잘
벗길 수 없는 그러한 때를 갖다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초음파라 물속에 안경을 잡아넣어 가지고 초음파를 발생시키면은 이 구석구석에 있는 때들을 깔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경점에 이제 초음파 세척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죠. 자, 그리고 차량 후방 감지기는 초음파를 발사시키면은 뒤쪽에 물체가 있으면은 반사되어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알면은 바로 그 뒤에 있는 물체의 거리를 갖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가까우면은 경보를 울려 가지고 운전자가 뒤쪽에 물체와 충돌하는 걸 방지하는 그런 쪽으로 이용하는 것이 차량 후방 감지기죠. 운탐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탐지기도 이 고기들이 때를 갖다가 지어가 움직이잖아요. 작은 고기들은 물론 고래 같은 것들은 뭐 한 마리씩 움직이는데 때를 지어서 움직이는 이유가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포식자들한테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때를 지어 움직이는데 거기다가 초음파를 발사하면 그것을 반사되어 오는 초음파를 관측함으로써 이 물고기 떼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한 그런 어군 탐지기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소잉머신, 그러니까 이 옷을 만드는 이 소잉머신에도 초음파가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카트에도 사용되죠. 쇠를 절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절단기에 초음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신장에 결석이 생기면은 거기에다가 초음파 에너지를 집중해 가지고 돌을 갖다가 부수죠. 부수면은 그것이 오줌으로 잘게 부서지면 오줌으로 배출되는 이런 체외 초음파 쇠석기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음파가 어떤 분야에 이용되는지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특히 그리고 의료 분야에 어떻게 이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레이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레이저라 하는 것은 이 light amplification by the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에서 요 첫 글자를 따가지고 LASER을 따가지고 레이저로 불러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이니까 이건 빛이고 정폭이잖아요. 그래서 빛을 정폭하는 기다. 그래서 빛의 정폭이다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 다음 by the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이니까 어떻게 정폭시키느냐.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자극 방출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빛을 정폭시킨 것이다. 그것이 바로 레이저입니다. 자, 빛이 나오는 기본적인 원리는 뭐 다 똑같습니다. 빛이 나오는 기본적인 원리, 빛이나 전자기파도 다 똑같아요.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라이트 하는 거 빛 있죠. 빛은 광위로 해석하면 모든 전자기파를 전부 다 빛이라 불러요. 라이트라 불러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기본 입자 이야기했는데 빛은 포톤으로 이루어졌죠. 광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자기파는 광자로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광자의 에너지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파장이 짧으냐 기냐가 결정되는데요. 자, 그래서 똑같은 족 속에 속하죠. 그래서 모든 전자기파는 똑같은 족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기본적으로 이 포톤이라는 광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광자의 에너지가 큰 감마레이라든지 엑스레이 이런 것들은 광자의 에너지가 큰 것이고, 그리고 라디오파라든지 또는 TV파라든지 이런 것들은 광자의 에너지가 작은 것이죠. 그래서 파장이 긴 것이고, 파장이 엑스레이거든 파장이 짧은 것이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전자기파라, 모든 전자기파라는 것은 이 포톤이라는 에너지 알갱이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동일한 이 패밀리죠. 같은 패밀리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이트라고, 물리학에서 라이트라고 부르는 것은 전자기파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의로 이제 우리가 빛이라 하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관측되는 그러한 전자기파를 빛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 중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사람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의 시각기관인 눈이 관측할 수 있는 이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죠. visible light라고 부르는데 이 가시광선 영역을 협의적으로 빛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음파, 역학파 20에서 2만赫츠 사이를 우리가 소리라고 불러요. 사운드라고 해요. 그래서 나머지 총 울트라소니 역학파 중에서 역학영역 중에서 소리라 하는 것은 20에서 2만赫츠 사이의 음파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이 역학파와 이 전자기파의 자기가 관측할 수 있는 영역을 다른 이름으로 이래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자기파가 나오는 기본적 원리는 다 똑같아요. 앞에서 우리가 쭉 엑스레이도 봤고 나머지 것들도 봤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원자들이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떨어지면서 그 남는 에너지를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전자기파 발생의 기본 원리, 기본적인 원리, 빛이 만들어지는 기본 원리는 그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가 자발 방출이라고 부릅니다. 자발적으로 높은 에너지 상태에 올라갔던 원자들이 이 불안하니까 자발적으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떨어지면서 그 에너지 차이에 해당되는 전자기파를 외부로 방출하는,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전자기파가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모든 전자기파가 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 자발 방출 말고도 이 자극 방출도 가능하다고 이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주장이 결과적으로 이 레이저를 통해서 실현이 되었습니다. 사실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상대론 때문에 많이 기억하죠. 상대론이 특수상대성 원리, 일반상대성 원리가 상대론에 대한 그러한 그 강한 인상이 이제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을 기억하는 근본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인슈타인은 이 물리학 분야에 여러 분야에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그래서 레이저도 기본적으로는 이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자극 방출 메커니즘에서 어떤 전자기파가 나오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그 주장을 그 후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실현시킨 거예요. 1960년대에 실현시켰어요. 그래서 자극 방출을 하는 것은 위에 올라가 있던 원자들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전자기파에 의해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빛을,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자발 방출은 자발적으로 떨어지는데 자극 방출을 하는 것은 자극을 받아가지고 떨어집니다. 그런데 자극 방출에서 나오는 빛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한 개가 더가 두 개가 나와요. 정폭 효과가 있고 또한 이 빛이 똑같은 빛이 나와요. 트윈 포톤이라 해서. 우리 전자기파라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하나는 파장이고 또는 진동수도 똑같죠. 그래서 파장하고
위상으로 보면 돼요. 위상은 시작점이에요.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근데 이 상동의 빛은 진동수도 똑같고, 즉 화장도 똑같고, 위상도 똑같아요. 그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더 센 빛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레이저가 가는 레이저 빛이 특징이 안 퍼지지 않고 멀리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자극 방출로 나오는 빛은 상동의 빛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퍼지지 않고 멀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빛의 가장 좋은 특징 하나가 퍼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보통 우리가 가정에서는 그 LED 빛이라든지 또 형광등이라든지 백열 빛은 사방으로 다 퍼지잖아요. 퍼지는데 레이저 빛은 퍼지지 않고 한 곳에 집중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레이저 빛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이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쇠를 절단할 수도 있고 뼈를 깎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전부 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은 나오는 빛 자체가 이런 식으로 자극 방출에 의해서 나오는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빛을 내는 그런 메커니즘에서 빛이 나올 때 자극 방출도 조금 섞여 나와요. 자, 그런데 거의 미미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자율 방출에 의해서 빛이 만들어지고 자극 방출은 거의 굉장히 적어요. 우리 계산을 해보면은 뭐 그 계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계산을 해보면은 자활 방출하고 자극 방출에서 나오는 빛이 동일하게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빛을 내는 그 물질의 온도가 한 15,000도 돼요. 태양 표면 온도가 6,000도인데 그것의 한 3배 가까이 되는 온도의 물체에서 열에 의해서 빛이 나올 경우에 그 빛이 자극 방출하고 자율 방출 이 두 개가 반반씩 섞여 나온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보통의 온도 예를 들어 가지고 백일 전구 같은 경우에는 대충 한 1000몇 도 되잖아요. 그 경우에는 뭐 거의 대부분이 자율 방출이고 자극 방출에서 만들어지는 빛은 뭐 거의 미미하다.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극 방출로 빛이 나오게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항상 밀도 반전 상태가 유지돼야 됩니다. 자, 보통 상태는 뭐냐 하면은 우리 에너지 준위가 있다고 칩시다. 원자들이 이게 존재하고 위에도 존재할 수 있는데 보통 상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원자들이 낮은 에너지 상태에 존재하죠. 이게 편안하잖아요. 안정한 상태에 있으면 편하죠. 여기는 역이 상태죠. 좀 흥분된 상태잖아요. 그 에너지니까. 여기는 별로 없고 거의 그라운드 스테이트 기어 상태에만 원자들이 거의 대부분 존재해요. 자, 그런데 밀도 반전이라는 것은 이 엑사이트 스테이트에 그라운드 스테이트보다 더 많은 원자가 존재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게 항상 그래야 된다. 항상. 우리가 이 자활 방출의 경우에도 실제로 순간적으로 이 엑사이트 스테이트에 있는 원자 수가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는 원자 수보다 일시적으로 많아져요.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건 일시적인데 이 자극 방출이 되려고 하면은 항상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자극 방출이라는 빛의 방출을, 그래서 레이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가지고 이 레이저가 만들어지게 되었냐? 물리학자들이 쭉 연구를 해보니까 물질들이 준안정 준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준안정 준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엑사이트 스테이트 중에서, 그래서 여기준위죠. 여기준위 중에서 안정준위 가능성, 기저준위가 안정준위잖아요. 안정준위이기 때문에 원자들이 이 안정준위의 무한정의 시간 동안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라이프 타임이라고 부르는데 원자가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 그냥 놔두면 계속 편안하기 때문에 계속 안전 그쪽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준위는 불안하잖아요. 원자가 에너지가 커져가지고 올라갔으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밑으로 떠질라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의 준위들은 10의 마이너스 한 12성 세컨드, 12성에서 15성 세컨드, 거의 순식간으로 그냥 떨어져요. 아래쪽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데 준안정 준위라는 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그런 준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메타 스테이블. 스테이블은 아닌데 메타니까 준위죠. 안정 준위에 가까운 그런 준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준위 레이저의 발전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준위에 원자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있으면은 여기다 에너지를 주죠. 펌핑이죠. 펌핑하는 에너지를 줘가지고 위로 끌어올리는 거죠. 펌프 준위까지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리면은 여기에 있던 것은 그냥 빠르게 그냥 밑으로 떨어지죠. 이 펌프 준위도 보통 준위이기 때문에 그냥 순식간에 떨어져요. 자, 그런데 위 레이저 준위, 이거는 준안정 준위입니다. 상당히 원자들이 오랫동안 여기에 머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들 시간 되면 좀 밑으로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아래 레이저 준위는 보통 준위예요. 보통 준위니까 이 떨어진 것들은 거의 밑으로 바로 떨어져 버잖아요. 순식간에 떨어져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위에 있는 원자들의 숫자가 이 아래 레이저 준위에 있는 원자 숫자보다 많기 때문에 항상 밀도 반전이 존재하죠. 자, 그래서 항상 밀도 반전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극에 의해서 빛이 나오고 자극 방출이 의해서 빛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번 빛이 지나감에 따라서 자극 방출 효율이 그래 높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양편에 거울을 둬가지고 이 자극 방출로 나온 것을 갖다 다시 안쪽으로 침투시켜요. 자골 방출이 나오는 것들은 사고로 보이기 때문에 이건 다 딴 데로 달아놔버리고, 그래서 이게 막 빛의 속도니까 막 기껏해야 우리가 레이저 커봐야 1m, 2m 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를 빛의 속도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빛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자골 방출로 나오는 빛들은 다 바깥으로 나가버리고 종래에는 전부 다 나오는 빛이 자극 방출로 나오는 빛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100% 반사되는 거울을 사용하고 이쪽으로 빛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95에서 95% 반사되는 거울로 하면은 이것이 바깥으로 나와서 우리가 이 레이저 빛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저의 이 구성 요소는 레이저 물질이 있고 이 양쪽에 거울을 두고요. 거울이 아니라 레이저 물질 고체의 경우에는 여기다 우리가 유전체를 코팅함으로써 반사율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런 테크닉으로 0.1% 건축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이 펌핑 시키는데, 이제 올리는데, 외부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니까, 뭐 전기 에너지도 있고, 화학 에너지, 뭐 여러 가지, 빛 에너지, 뭐 여러 에너지를 갖다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빛이 이쪽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이저 빛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특징이 뭐냐 하면은 퍼지지 않고 또한 단파장이다. 파장이 물론 완벽하게 하나의 파장으로 된 빛은 만들 수는 없지만은 한 개의 파장에 가까운 빛은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 레이저 빛은 결과적으로 요 두 개의 에너지 준위 사이에 에너지 차이만큼의 전자기파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단파장성에 가깝죠. 한 개의 파장으로 이루어져. 그래서 이 레이저 준위가 폭이 있으면 약간의 이거 나오는 빛의 파장에 폭이 있을 수 있지만 아주 레이저 준위 폭이 작다면은 나오는 빛의 이 파장이 굉장히 영역이 짧을 수 있죠. 그래서 한 개의 파장으로 거의 한 개의 파장에 가까운 그런 빛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레이저 빛의 특징은 이 두 에너지 준위만 빛을 만드는 데 관여하기 때문에 나오는 빛은 두 준위 사이 에너지 차이에 해당되는 빛만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단파장성이 좋다.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나오는 빛이 상중의 빛이었다 했죠. 위상도 똑같고 파장도 똑같으니까 합쳐져 가지고 멀리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 직진성이 좋죠. 그래서 레이저 빛의 두 가지 특징은 첫째가 단파장성이 좋고 두 번째 직진성이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레이저 빛을 갖다 이용하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죠. 레이저 빛 에너지를 직접 이용하는 경우, 이건 레이저 빛의 직진성을 이용하는 것이고, 자, 그럼 이거는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의 절단, 용접 또는 구멍을 내는데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문 통신의 이용은 레이저 빛이 단파장이죠. 파장이 한 개 파장에 가깝기 때문에 그 파장의 빛에다가 우리가 소리 신호라든지 영상 신호를 실어가지고 보낼 수 있잖아요. 자, 그거는 옵티컬 파이버, 그리고 광섬유를 통해서 우리가 빛을, 신호를 갖다가 거기에 실은 신호를 빛을 통해서 보낼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보통신에는 빛의 단파장성을 이용되고 음성과 영상 신호를 이 빛에 실어가지고 광섬유를 통해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레이저 특징을 각각의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저의 구조를 대략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레이저의 기본 구성은 레이저 물질이 있고요. 그리고 펌핑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고요. 양쪽에 100%, 95%로 코팅을 해서 반사율을 높이는 것을 할 수 있겠죠. 이거 루비 레이저인데 루비자는 고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유전체 코팅을 통해서 이쪽은 100% 반사하게 만들 수 있고 이쪽에는 95% 정도 반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전이지를 이용해서 펌핑을 시킵니다. 그럼 레이저 빛이 좀 나와요. 자, 이 마이마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레이저 빛이죠. 비대에너지 빛이죠. 빛을 가시광선을 발생하는 그런 레이저를 만들었습니다. 자, 루비라 하는 것은 보석인데 그게 크롬이 약간 섞여 있어요. 이 크롬이 섞여 있는 농도에 따라서 색이 좀 달라집니다. 자, 이 크롬의 에너지 준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차이가 이 녹색이고 청색의 빛을 흡수하면은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던 그러한 원자들이 이 엑사이트 스테이트로 올라가요.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고 이것이 준안정 준위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밀도 반전이 항상 만들어지고 여기서 저각 방출해서 레이저빛이 나옵니다. 694.3 나노미터 붉은 색깔 빛이 나옵니다. 자, 그 후에 여러 레이저들이 개발되어 가지고 현재 여러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레이저는 크기가 적어 가지고 통신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지금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그런 레이저 관련 그러한 장치에 이 반도체 레이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물질에 따라서 나오는 빛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광선 정리에서 보면은 이 가륨 아스나이드 인듐 포스파이드 해가지고 이 물질은 주로 붉은색 계통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요. 가륨 포스파이드는 이것은 녹색 부분, 가륨 나이트라이드는 청색 부분의 빛을 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앞에서 봤다시피 적외선 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자외선 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여러 분야의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질에 따라서 어떤 레이저 물질을 사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빛들, 요거는 자외선 영역 일부가 나올 수 있죠. 그래 쭉 해가지고 적외선 영역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 필요에 따라서 물질을 택해서 레이저 빛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가스 레이저입니다. 힐륨 니온 레이저로 기본적으로는 이제 형광등하고 비슷한 구조로 보면 됩니다. 이 진공으로 된 곳에다가 힐륨과 니온을 섞어 가지고 전기 에너지를 주면은 가스 레이저 빛이 나옵니다. 자, 요약하면은 이 대표적인 기체 레이저 종류는 힐륨 니온 레이저, CO2 레이저, N2 레이저, 아르곤 레이저, 엑시머 레이저 이런 것들이 있고요. 힐륨 니온은 붉은 색깔이고 CO2는 원적외선, N2는 청색, 아르곤 514.5 나노미터고 엑시머 레이저는 자외선 영역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대표적인 기체 레이저 종류들이 있습니다. 액체 레이저는 주로 색소 레이저인데요. 색소는 염료라고 보면 되죠. 염료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파장의 빛이 나옵니다. 고체 레이저는 ND 야그 레이저, ND 글래스, 반도체 레이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것은 적외선 영역이고 적외선 영역, 그다음에 이것도 적외선 영역 또는 가시광선 영역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이 반도체 레이저가 만들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죠. 그래서 여러 반도체 물질이 여러 파장의 레이저 빛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응용을 한번 보면요. 엑시머 종류들은 이 알곤 플로라이드가 193 나노미터로 자외선 영역이고요. 그리고 크립톤 플로라이드도 자외선 영역이고 이것이 이 절단 녹임 이런 데 많이 사용되고요. 그래서 이 여러 분야의 선택적 세포 원결이라든지 이 라식 수술에 사용하고 건식 교정에 사용하고 있고요. 알곤 이온 레이저도 광안과라든지 안과 수술 여러 가지 레이저 메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색소 레이저도 종양 치료라든지 이러한 이 선택적 응고 이런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ND 야그 레이저는 출력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로 레이저 메스로 사용되고 있고요. 이 CO2 레이저도 출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레이저 메스나 또는 조직 정발 이런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루비 레이저는 그 중간 정도의 에너지를 내는 그런 레이저로서 주로 충치나 치석 제거 이런 치과 계통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레이저를 이용한 철판을 절단하는 그러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다시피 실리콘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대략 한 30 마이크로미터 정도 뚫었는데 아주 깨끗하게 뚫을 수 있죠. 보통 드릴로 이런 식으로 뚫을 수는 없겠죠. 30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이 작은 구멍을 머리카락 정도의 구멍을 갖다가 우리가 드릴로 뚫기는 참 힘듭니다. 특히 이거 실리콘 같은 건 부스러지기 쉬워가지고 힘드는데 레이저 빛을 이용하면 아주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그 작은 구멍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레이저로 철판을 카팅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그러한 그 모양으로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 철판들을 이런 식의 모양을 깎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것도 맹실리콘이나 이런 반도체 쪽으로 이 표면에다가 이런 글자를 새긴 거죠. 크기가 이게 1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대충 사람의 머리카락이 정도인데 그보다 훨씬 적은 그러한 크기로 이 글자를 새길 수도 있죠. 이 고급용으로 이제 레이저 커터에 철판이라든지 플라스틱이나 이런 여러 종류의 물질을 자르는데 이 레이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아주 이런 것들은 다른 이 드릴이라든지 이런 공구로서는 이런 형태를 만들 수가 없는데 레이저는 이와 같이 아주 세밀하게 아주 깔끔하게 이런 형태의 물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포인트에 이제 우리 반도체 레이저가 사용되고 있고요. 가정에 사용하는 레이저 프린팅에도 이러한 반도체 레이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라식 수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라식 수술은 레이저 어소시에이티드 스트로멀 인시추 케라토밀리우스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앞글자를 따가지고 라식이라고 부릅니다. 1990년에 이분이 고안했고요. 엑시머 레이저 수술과 미세 각막술을 혼합한 형태로 해서 건시 교정이라든지 이런데 처음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 건시 교정에 라식 수술이 아주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라식 수술은 이 사람의 눈을 한번 보면요. 사람의 눈은 렌즈가 두 개 있습니다. 이 안에 렌즈가 있고요. 이건 크로스라인 렌즈고요. 앞에 각막이 있습니다. 각막도 이 렌즈 구조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의 렌즈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여기는 물들이고요. 물은 이제 세포들한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물들이 있고, 수양액하고 유리액들이 있고, 거의 물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쪽 망막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시신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라식 수술에서는 이 각막을 갖다가 이래서 자르죠. 자름으로써 건시를 교정하는 데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요새는 원시도 교정이 가능합니다만 아주 이제 이 복잡한 형태로 이 각막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시 교정은 각막 부분의 일부를 깎아서 렌즈의 초점 거리를 증가시켜 건시 교정을 한다. 자, 건시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잘 안 보이는 사람이 건시죠. 자, 그래서 이 깎음으로써
가까이 있는 물체도 이 망막에 상이 잘 맺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어떻게 하느냐 보면은 각막 앞에 이 피부 조직이 있잖아요. 덮개가 있죠. 덮개. 그 덮개를 벗겨내야 되죠. 자, 덮개를 벗겨내는데 미세 각막 절제술이 이용됩니다. 여기 보다시피 각막 앞에 있는 그 덮개를 이런 식으로 벗겨냈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레이저를 거의 한 20-30초 정도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레이저를 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평평하게 되었죠. 그래서 덮어요. 덮으면 이제 이 암호를 가지고 건식 여정이 끝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수술이에요. 요새는 이 기계를 통해서 하면 거의 간단한 수술에 속합니다. 자, 이거는 뭐 미세 각막 손에서 덮개를 벗겨내고 여기다가 이런 그 기기를 사용합니다. 우선 라섹도 하는데요. 라섹 하는 것은 라식과 달리 각막 표피를, 그래서 라식은 각막 표피를 자르고 수술 후 덮잖아요. 앞에 보다시피 잘라가지고 레이저 쏘고 덮죠. 그런데 라섹이라 하는 것은 표피를 걷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걷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저를 쏘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것이 예를 들어 회복이 빠를 수도 있죠. 회복 빠를 수도 있고 그래서 라섹 수술이 이게 좀 수술하기가 좀 쉽잖아요. 얘는 뭐 기구를 사용해서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걷어내고 하니까 좀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레이저 의학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을 보면요. 여기 보다시피 문신을 지우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 주름을 없애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 반점을 탈색시키는 데도 사용할 수 있고 뭐 여러 분야의 피부 계통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염과 축농증 수술하는데 이 레이저를 쬐가지고 코에 자라난 그 살을 갖다가 잘라내가지고 축농증 또는 비염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혈관 속에 이러한 이 콜레스테롤이 끼어가지고 이 혈관이 좁아지는 경우에 또 레이저를 이용해서 깔아내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내시경으로 안쪽을 보면서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깔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레이저는 레이저 메스로 많이 이용되고 있죠. 요새는 뭐 칼 말고 레이저를 메스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충치도 앞에서 했던 루비 레이저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충치 제거하는 데도 레이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초음파가 어떤 분야에 이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한 레이저는 무엇인가 그리고 레이저가 어떤 분야에 이용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